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네요. 난임이 유전적인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몇 번 실패하고 나니 괜히 친정어머니가 시댁 쪽에 눈치도 보고 하셨어요.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도 난임이셨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면 애 못 갖는다고 시댁에서 엄청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할머니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이혼까지 요구하셨다고 하네요. 새벽에 연탄불에 물 부어서 일부러 불 꺼트려 놓고 애도 못 낳는 게 연탄 관리도 못한다고 부직갱이로 엄마를 때리기도 했대요. 아버지는 그날 일로 시댁하고 연까지 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서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반지하방전전하며 안 해본 일 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임신 소식 듣고 시댁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딸이란 거 알고 나서는 또 저를 지우라고까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분은 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대부분 그 당시에 상경에서 서울에 정착하신 분들이 그렇듯 한 곳에 자리 잡고 사시면서 돈 모아 집 조금씩 넓혀가는 재미로 사셨다고 합니다. 반지하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 사셨던 아파트 근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서 거길 전세로 돌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운이 좋은 건지 옮기게 된 아파트도 처음 샀을 때에 비해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해요.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제가 꼭 효도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아버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완치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 치료받으시면서 우리 딸 줘야 하는데 아빠가 병원비로 다 쓴다고 미안해하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완치율이 높았던 암이었는데도 제 결혼식도 못 보시고 제가 결혼 준비하던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워낙 있으셨고 치료도 힘들어 하셨으니 어머니는 차라리 잘 된 거라고 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 그게 더한이 되었을 거라고. 두 분이 금술이 좋으셨어서 그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눈에 띌 정도로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작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면 화장 후에야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마지막에 얼굴 보고 보내드릴 수 있던 게 말이지요. 명절 연휴이기도 했고 코로나로 엄청 민감하던 때라서 친지 외에는 조문객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평소에 가까우셨던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는 연락에도 부랴부랴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하는 길 배웅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지요. 식구가 아닌 분들은 그 당시 상황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슬퍼해 주셨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몇 시간씩 걸리는 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암제 투석 받으시면서도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사돈 되실 분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드리는 게 도리지 아니겠냐며 예비 시아버지 발인날까지도 참석하셨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시고 제 계좌로 10만 원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제사 앞두고 조문 가는 거 아니라고요. 추석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차례 지내는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보다 12살 어리시고 건강하십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사실 못 오신 이유가 참 이해가 가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안 오셨다는 사실을 곱씹게 되고 서운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서운함이 남편에게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화풀이한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대로 담아뒀다가는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안 오신 것까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보낼 수 있던 것 아니냐고.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지인분들까지 와주셨는데 어떻게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 위로 누나들이 둘이나 있고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신우의 심호상에도 참석해서 애 봐줄 사람 없다고 장지까지 따라가서 애들을 봐줬는데 말입니다. 못 가서 미안하다는 연락도 없이 10만 원 딸랑 보내는 시어머니지만 신우들은 그 알량한 10만 원조차 보내지도 않고 그 뒤로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어요. 누나들은 시댁에 가야 하지 않았냐,
거기서는 제사를 지낸다기에 아예 처음부터 연락도 안 했다. 제사 전에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꼴에 지네 가족이라고 지 가족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반대로 돌아가신 게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였으면 너는 그 상황에서 장모님한테 장례식장에 가라고 할 거냐, 시엄마 연세에 이 시국에 장례식장 가는 거 무리인 거 알지 않느냐고, 무슨 줄초상 낼 일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나셨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추석 때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장례식은 잘 끝냈다, 연락 한 통 없었다고 저야말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정말 오만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 같으면 내 상황에 먼저 연락을 드렸을 수 있었겠냐라고 따지니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 어디 쓰겠냐고, 자기가 상주 역할 안 했냐, 그거 해줬으면 됐지, 우리 가족들까지 이 시국에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슬퍼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돌아가신 장모님도 이 시국에 시댁 식구들까지 몰려온 거 보면 가는 길 편치 않았을 거다 하면서 더 말하기도 싫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서운했던 마음 남편에게 풀려고 한 거 잘한 일 아닌 거 압니다. 단지 제가 남편에게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다독여주면서 미안하다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한테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쏘아붙이고 있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태까지 연애 3년에 결혼 5년, 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고, 시모가 평소에도 아들, 딸, 사위가 잘해줘서 살맛이 난다고 말할 때마다 며느리는 쏙 빼놓고 말할 때도 왜 며느리는 빼놓냐고 제 편을 들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들 가족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후회가 막심하네요. 아무리 속으로 참고 또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10만 원만 보내놓고 콧배기도 안 비친 시댁 식구들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후기를 보내드려요. 안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이혼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 쪽에서 알아서 먼저 이혼해달라고 쐐기를 박아주네요. 아무래도 그때 제사 앞두고 장례식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그때 지낸 제사가 하루빨리 남편을 시어머니 품으로 반품시켜달라는 제사였나 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제 서운한 마음 풀어봐야 남편 놈이 남이 편 들고 있는 소리만 들어야 하고 계속 말해야 하니 내 입만 아프고 그 꼴 보고 있자니 내 마음만 상하는 일이라 저도 다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이 상주 노릇도 해주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놈 하나만큼은 제 곁에 있어줬으니 그걸로 위안 삼고 말아야겠다 했어요. 진짜 장례식 날 오셨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았겠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날 일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고 나서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없던 신우들이 저한테 괜찮냐고 연락을 해왔어요. 장례식 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말 그대로 명절 날 때 안 맞으면 얼굴 한번 못 보고 한 해를 넘길 때가 허다할 정도로 남보다도 더 멀게 지내는 신우들이었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연락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거리감 있던 신우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네요. 괜찮냐? 마음은 어떠냐 하면서 연락을 해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그러는지 그 속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차라리 저한테 장례식, 추석 이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기분 나빠하신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했으면 했겠지. 이 사람들이 해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힘들었겠다며 저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추스러야지. 마음속에 짐이 있으면 들어설 아이도 안 생긴다 이러면서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위해줬다고 제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내심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그때 저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 가족들한테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 한마디씩 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면 애초에 말을 그렇게 해서 싸움을 만들고 그랬는지 싶을 정도로요. 그날 저녁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름 싱글벙글 해 있었는데 그런데 신우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데에는 엄청난 꿍꿍이가 있었네요.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친정도 없으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신우들이 자기들 시댁 다녀왔다가 친정으로 오게 된 날이었지요. 신우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한 적은 여태껏 5년 결혼 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신우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보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지요.
평소에 친정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신우들이 과일까지 내오고 나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잘해준 꿍꿍이가 무언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서울 소재의 아파트 2채. 사실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는 거라 엄밀히 따지면 한 채 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집들은 2개 다 제가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는 살고 계시는 분 전세로 아직 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하나는 첫째 신우가 하나는 둘째 신우가 살면 딱 좋겠다고 하시네요. 사위들 출근하기에도 위치가 딱 좋다고 신우들은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고 다 경기도권에서 살림들을 차렸거든요.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봤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거기서는 또 신우들끼리 자기가 더 비싼 아파트에 살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은 끝까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가 저한테 더 잘해줬네 어쨌네 하면서 저보고 더 비싼 아파트에서 살게 할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연락하고 잘해줬던 게 저희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를 지들이서 나눠 가지려고 하던 속셈인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니 그 집들이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올 것을 알고 이미 저한테 연락이 온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 집을 자기들끼리 그 집에선 내가 살 거네 네가 포기해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좀 더 비싼 아파트를 받으려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해서는 제 걱정해주는 척 아양 떨면서 제 눈치를 보던 거예요. 누가 준다거나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우들이 준비해온 과일상을 엎어버렸어요. 자기가 더 비싼데 살겠다고 투닥거리던 신우들도 그게 뭐라고 그 꼬라지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주버님들도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누가 그 집에서 살 건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전세 주고 있는 집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 계시니 뺄 생각 없고 남아있는 집 하나는 제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우리는 서울에 집 있잖아. 그럼 그거 팔아서 누나들 반씩 나눠주면 어떠냐고 한술 더 떠서 헛소리를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곧바로 과일 담겨있던 쟁반을 들어서 남편 정수리에 꽂아버렸어요. 그 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건 니랑 같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 나 혼자 살 거라는 뜻이야. 라고 외치면서요. 시어머니께도 앞으로 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돌아가실 때는 연락 한번 달라고 했어요. 10만 원 제가 부조해드린다고요. 신우들한테도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충고하고 필요할 때 잘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쏘아붙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네요. 지금은 별거 중인 상황이고 이혼 조정 기간입니다. 변호사 구해서 위자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분할받고 싶은데 괜히 귀찮게 시간 끄는 것보다 하루빨리 그 집 구석하고 연을 끊어버릴 생각입니다. 외동딸인 게 이럴 때는 서럽네요. 제 편 들어줄 형제 하나 없는 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이 편 들어주는 남편 데리고 사는 것보다 평생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제 전 시댁 식구 욕이나 조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7년 차의 주부입니다. 평소에도 사연을 잘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올라온 사연들을 자주 듣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신랑 아버지께서는 신랑이 어릴 적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홀어머니 몸으로 두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신랑을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오신 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시댁이 지방이라 처음 뵙기 전까지는 전화로만 몇 번 이야기를 받아본 게 전부였는데 시어머니 인품 또한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 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서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야겠지만 시어머니의 인품과 그에 못지않는 남편의 성품에 저도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아주버님네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아이가 워낙 일찍 생겨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합가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때는 참 형님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인품이 좋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보기 힘들잖아요? 그 사실과 더불어 남편의 형이기도 하니 아주버님도 형님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님의 첫인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 위해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뭐하러 이 먼 곳까지 두 사람이나 불편하게 내려오냐며 본인이 올라오시겠다고 한 사람만 불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기시는 걸 뜯어말려서 저희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보고 조금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착을 하고 나니 점심때가 거의 다 지나 있었어요.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싶다고 청국장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청국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괜찮았는데 저한테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 좋아하는 것만 해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훨씬 아랫사람인데도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며 미안하다 하시니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계만 힐끔힐끔 보시면서 이제 얼른 가봐야지 하면서 저희를 보내시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모처럼 내려온 건데 형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능하면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면 좋겠구나 하고 대답은 하시면서도 어딘가 안절부절해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6시가 되어서 형님이 퇴근을 하셨는데 저희가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현관문 앞에서부터 어머님에게 큰 소리로 집에서 냄새나게 청국장을 끓이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와 있는 걸 눈치채시고는 태도를 바로 바꾸셨지만 시어머니가 형님 눈치를 보고 사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직장이 서울에 있기도 하고 남편 쪽 하객들도 친척분들 제외하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식은 서울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형님네와 시어머니 오실 교통비와 이것저것 해서 현금으로 보내드렸는데 정작 결혼식 날에는 시어머니 혼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오겠다는 말만 당일날 전하시고 시어머니 혼자 보낸 거죠. KTX도 있고 편한 교통편이 더 많았을 테고 당일 교통비 및 호텔까지 보내드린 금액이 상당한데 버스를 태워 보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어쨌든 본인도 탈 없이 도착했고 돈도 아끼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냐며 저희가 더 캐묻지 못하게 하셨지만 정말 찜찜하기 짝이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신혼여행 때문에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리지 못했지만 가시는 길에는 편하게 가시라고 KTX도 끊어드리고 도착해서도 택시 타고 가시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형이 일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오늘을 가지고 괜히 전화하고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탈 없이 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천명절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지만 남편도 결혼 이후로 처음 어머니 뵈러 가는 거니 많이 들떠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계시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주방에 계신 어머님은 신경도 안 쓰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가방이며 옷 가지며 남편에게 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의 손을 거들었어요. 형님은 저한테 올케는 식모근성이 있나 봐. 시댁까지 와서 일하고 싶어.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어머니께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루 자고 갈 계획이었는데 형님이 올케네 친정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괜히 차 막힐 때 올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어머님도 불편하게 괜히 있을 필요 없다고 차 안 막힐 때 얼른 가라고 거드셨고요. 그래서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봉투를 두둑하게 챙긴 용돈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어머님은 뭘 이런 걸 다 주냐며 사양하셨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준비한 저희들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손에 꼭 쥐어드리고 왔지요. 그리고 친정으로 출발하려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형님이 뛰쳐나오면서 저 멀리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얼른 저희를 보내려시던 분이 갑자기 저희를 불러세우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형님은 어머님께 드린 용돈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액수가 크다 보니 형님 쪽에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비교가 될까 부담이 돼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자기들이 시어머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줬냐면서 괜히 어머님께 돈 들여봤자 쓸데없는 데다가 쓰시기만 할 뿐이니 앞으로는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어머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주 못 찾아뵙는 만큼 드리는 거니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형님은 자기가 어머님 필요할 때마다 어느 정도씩 주겠다고 하는 말이죠.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의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 찾아뵈었을 때부터 첫 명절의 일까지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 아들인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남편이 어렵게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형님네서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에 걸린다고 저만 괜찮으면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합가를 제안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여태껏 형님네서도 오래 계셨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봐도 어머님이 거기서 힘들어 보이셔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평소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난 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요. 시어머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행동이나 말이 그래도 자기를 잘 챙겨주기도 하고 형님네 아이 7년 동안 봐주면서 정도 많이 들은 데다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이모님 되시는 분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둘이서 조용히 살기로 정했다고 노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시이모님은 어린 시절에 근처 군부대에 주둔하던 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시집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모진 차별과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애도 없이 혼자서 미국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연락이 그동안 안 되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은퇴를 한국에서 하신다는 시이모님이 한국에 살 곳을 마련해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되면 시이모님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이며 정리한 재산들로 둘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도 하셨고요. 형님이 말한 것도 있지만 그 뒤로도 어머님 용돈은 항상 어머님께 따로 챙겨드렸어요. 형님은 끝까지 저희한테 그 돈자기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성질을 부렸지만 저희도 대충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못 믿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형님네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와 같이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시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생각이 없다는 그 이유라도 알고자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은 애한테서 놓친내 냄새 난다고 학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다더라. 이제 사춘기고 중요한 시기인데 애 인생을 어머님 때문에 망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이유가 되냐고 형님께 호통을 치니 평소에 효자인 척은 다 하더니 막상 이제 와서 모시라니까 그건 또 싫으냐고 비아냥대시더군요.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형님이 개풀도 없는 시어머니 평생 모실 생각 없다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 계시던 시이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다 컸으니 시이모님 오셔서 어머님 분가하실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네요. 그리고 여태 모셔온 기간이 있으니 시이모님이 오셔서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갈 때 가지고 계시던 집을 형님네서 전부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집이 뭐 몇십억짜리인 것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아파트라서 금액은 얼마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라도 키워줬으니 겸사겸사 했는데 시이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분가를 못하게 되니 여태까지 그거라도 받으려고 언젠가는 시이모님과 함께 살 어머님 데리고 살아준 건데 돈 1억에 세금까지 내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 돈 받자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사는 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여태껏 자기들이 모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 이제는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신 시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짐가방이라고 가져오신 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옷가지도 몇 개 없으셨고
저희 집에 계시면서도 자꾸 집안일을 하셔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건지 한시도 가만히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집안일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된다고 편히 계시라 말을 했는데 그날 엄청 슬프게 우셨어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맞벌이 부부인지라 퇴근하고 오면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여기저기 그동안 못 먹으셨을 좋은 음식들도 나가서 사 먹고 주말에는 가볼 만한 곳을 찾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나갔다고 왔어요. 그렇게 셋이서 재미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본인을 미국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시이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사놓으신 게 있는데 중거법에 의해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되어서 반계열 쪽인 시어머니께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는 무려 10억이 넘었어요. 그 기쁜 소식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형님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를 이렇게 내팽겨친 형님네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손주와 정도 많이 들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주기로 했던 고향집을 형님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과 함께 형님네에 다녀왔어요. 형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시고 모셔보니까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다시 찾아온 거냐고 보자마자부터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용돈도 어머님을 드릴 게 아니라 자기한테 줬으면 좋았지 않냐면서 그 돈이라도 자기한테 줬으면 몇 년은 더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효자 노릇한다고 고집부린 그 꼴 좀 보라면서 낄낄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찾아오신 듯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고향집 증여를 해주러 찾아가신 거였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형님에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필요가 없느냐고 저희들에게 전부 다 줘도 괜찮겠냐며 물어보더라고요. 형님은 대번에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아직도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리시냐며 원한다면 유산포기각서까지 써주겠다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형님이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데는 2시간도 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포기각서를 전해받고 나서야 어머님은 형님께 이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던 형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넘도록 한 집에 살아온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 이용같이만 생각하던 형님은 그 죄를 달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어머님은 지금 시이모님이 남겨준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같이 살자고 저와 남편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한동안은 혼자 된 자유도 누려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포기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어머님은 고향집을 형님네 아이, 손자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욕심부릴 생각 없습니다. 그 집이 형님네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 그 돈을 갖게 될 사람들은 안 봐도 눈에 뻔하지만 어머님의 뜻에 따르기로 정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께서 먼저 손주를 돌봐주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좀 더 여유를 찾아 저희들의 미래를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하루빨리 이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들의 행복한 삶을 기도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과의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나름 상위권 좋은 대학 나와 전망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라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만큼은 좋은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 중에서도 이런 헛똑똑이가 따로 없네요. 말씀드린 대로 예비 신랑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조금 번다고 말하기에는 현재 둘 다 월 300 정도를 벌고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앞두고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모아놓았고 둘이 합치면 1억 5천 정도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이 돈 가지고 신혼집 구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아버님, 앞으로 시아버님 되실 분이시죠? 아무튼 예비 시아버님께서 올해 퇴직을 하게 되시게 되었다며 그 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직 결혼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지만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며 맞추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온 초반 시점에는 양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간략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신혼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결혼 준비는 끝이 난 상태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당연히 인기 많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가기도 했지만 당장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니 신혼집은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게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에 서울에 있는 단지가 작은 꼬마 아파트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꼬마 아파트라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주변 상권도 괜찮은 편이라 신혼집으로 시작하기에는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빌라나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한 편이었지만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아쉽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돈을 합쳐서 모자란 2억을 예비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양가 지원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선뜻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부담도 되기는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 비용을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예단 예물 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돈 쪽에서 집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있으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 하시며 현금에 단 2천만 원과 명품 몇 가지, 이불 몇 채 등등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전부 합쳐 7천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게 되었고요. 어머니께서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허리가 아주 휘시겠다며 농담식으로 너 시집 보내는데 돈을 이렇게나 썼으니 결혼하면 용돈은 잊지 말고 챙겨달라 한마디 하셨어요. 넉넉히는 아니지만 당장에 저희 부부가 둘이 합쳐 버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의 의미로 매달 챙겨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가 똑같이 챙겨드릴 계획이었어요. 예비 신랑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걸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양가 용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버리면서 불쾌함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용돈을 똑같이 드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며 제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버리더군요. 양가에 드리는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저희 부모님 쪽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은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앞뒤 사정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예비 신랑의 말에 저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드릴 거면 같은 금액을 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로 맞는 게 아니냐 따지기 시작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 말조차 나오지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께서 신혼집 비용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있어 모자란 돈인 2억을 시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아버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며 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드리는 돈 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으니 생활비를 꼭 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시댁에 대출금을 갚기 위한 생활비를 드리게 되면 우리 둘 생활비며 저금할 돈이 모자라게 되니 시댁에는 달에 250씩 드리고 친정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희가 용돈 겸 생활비로 드리는 돈이 사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저희가 매달 드리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간다면 사실상 우리가 갚는 거지 예비신랑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시아버지 앞으로 받았다 뿐이지 원금의 이자까지 고스란히 우리 부담인 거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바에야 요즘 신혼부부 대출이 잘 되어 있는데 차라리 우리 쪽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는 게 맞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 예비신랑도 이해를 했는지 그러면 부모님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네요. 여기서 제 고민은 시댁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고 예비신랑인 남자친구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시 부모님 뜻에 무조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 부모님이 억지 부리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는 일인데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사연 들으신 분들께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예비 시댁에서 지원해준다는 돈이 사실은 전액이 대출이었고 저희가 결혼하고부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갚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단으로 줄 이불 한번 보러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끄는 저희 어머니를 보니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니 저희 어머니도 그게 어느 나라 계산 방법이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파혼하라고 해도 모자랄 게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사돈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혼수며 예단하기로 했던 돈, 그리고 어머니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 그 집값에 보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비 시아버님 이름으로 내야 할 대출금 이자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외벌이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지 않겠냐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께 매달 몇백만 원씩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저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렇게만 한다면 예비 신랑이나 저나 신혼집이나 기타 결혼 비용에 대해서 거의 반반씩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누가 집을 해줬네 뭘 해줬네 이런 문제로 양가에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문제도 어디에 더 주고 어디에는 덜 주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툴 상황도 사라지고요.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해결책까지 마련해 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도 더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예비 신랑에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도무지 의견을 굽히지 않던 예비 신랑 때문에 전화로 서로 언성이 커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전화로 1월 바에야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에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신랑 혼자서 나온 게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같이 왔더라고요. 예비 시모까지 끌고 나온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랑은 대화에서 쏙 빠지고 저와 예비 시모 두 사람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결혼할 때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럴싸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요즘 대세가 아무리 반반결혼이라고 하지만 남자가 집을 해오지 않으면 처가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 기죽어 사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자식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니 그럴 바에 이자가 훨씬 저렴한 신혼부부 대출을 받겠다.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지 않으셔도 처음부터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섭섭치 않게 용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효도를 할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계속 해보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은 단호하셨고 제 말을 들으실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시다기보다 집을 무기로 친정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도 전부 본인들이 챙기겠다는 계획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어요. 끝까지 모자란 신혼집 비용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기시고 좀처럼 그 고집을 꺾으실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그럴 바에는 아예 지원도 받지 않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이신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양가 지원을 받지 않고 양가에 똑같이 효도하며 살겠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본심을 꺼내시네요. 언젠간 저희도 아이가 생길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지 않느냐며 그때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 귀한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친정에 효도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차라리 애를 봐주시고 저희에게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이해라도 가겠지만 너무 대놓고 친정에 돈 한 푼 줄 생각하지 말라는 태도에 저도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대화가 길어지고 좀처럼 답이 안 나와서 지루해졌는지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냐고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도 그 말에 벌써부터 시어미 뜻에 나를 세우고 말대꾸를 하는 모습이 불쾌하다는 식으로 나오시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예비 신랑이 헛똑똑이에다가 부모 말에 거역 못하는 못 믿어온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결혼 어떻게든 끝까지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의견을 굽히시지 않는 예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더는 할 이야기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시댁에서 집을 해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시댁에 효도하라는 것이 당초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정말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줄 알았으면 저도 우리 엄마랑 같이 동행해서 올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설마 시부모 뜻에 거역을 하겠냐 이 생각으로 오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왔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더 시원하게 한마디 퍼부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러고 있어봤자 제 입만 아프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신랑에게는 결혼 관련해서 예약한 것들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발생하는 위약금은 제가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고요. 시월드 입장권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환불하게 되었으니 그 비용치고는 싸게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득인 셈이라 치고 결혼하고도 자기 부모님에게만 효도하고 싶어하는 기특한 예비신랑은 아들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 예비 시부모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예비신랑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아직도 문제에 대한 본질은 파악 못하고 시댁에 드리는 돈은 그대로 하고 친정에도 얼마씩 주자고 하는 말에 너는 대체 머리가 얼마나 나쁜 거냐고 헛똑똑이 빡대가리인 거 들켜서 조만간 잘릴 수도 있으니 회사에서 줄이라도 잘 서고 있으라는 진심이 가득 담긴 충고를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진짜로 무얼 더 해줬고 아니고 간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언젠가 예비신랑이나 그 부모님들이 저를 놓치게 된 걸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저의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6년째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주버님네하고 번번이 차별하는 시댁과 이별한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시장에서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 보니 고정 고객이 많고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장사로 지치신 부모님은 저에게 그 일을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평범하게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졸업해 현재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와 살게 되었고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났습니다. 사실 취업 전까지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해서 제가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6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시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딸만 있고 아들은 없는 상태에서 아주버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땅이랑 돈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제 남편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6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형제들도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찬밥 신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첫 아들이었던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남편과 아주버님 생일이 음력으로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늘 한 번에 하십니다. 아주버님 생일이니까 겸사겸사 너네 생일도 같이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와서 먹고 가라는 식이세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은 집에 정을 못 느끼더라고요. 하다못해 형인 아주버님이라도 나서서 동생인 남편을 감싸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세요. 늘 본인이 먼저고 조금도 양보할 줄을 모르십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상견례 전에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우리 딸을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말을 건넸는데 남편이 울먹이더라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다정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다면서요. 다들 야라고 하거나 성까지 붙여서 부르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니 너무 좋다면서 멋쩍게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부모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정부모님은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사실 아주버님은 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사셨어요. 듣기로는 대학도 다 떨어져서 재수하고 결국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또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면서 한 학기만 다니고 관뒀대요. 그러곤 군대에 갔다 와서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작은 호프집을 차려줬고요. 그런데 결국 1년도 못 가서 말아먹었고 다시 PC방을 한다고 차렸다가 당시 거기서 알바를 하던 형님하고 사고쳐서 결혼했고요. 그 사업도 얼마 가지 못해 말아먹고 이후에는 시아버지까지 같이 대동해서 해물찜 가게를 차리더니 거기서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물려받은 땅이나 재산을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탕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집을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결혼할 때 당시 저는 7천만 원을 모았고 남편은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전세는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형님이 임신 7개월 차이었거든요. 곧 애 낳고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쓸 곳은 많다고 징징거리던 시기였죠. 당시 아주버님네는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버님 본인이 워낙 까먹은 돈이 많다 보니 결국 합가를 하게 된 건데 동생이 처가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게 생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9살 차이라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성질머리가 아주버님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저희더러 형님 부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저희가 아파트 가서 2다리 뻗고 잘 수나 있겠냐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친정의 도움으로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 하루는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저희 둘 직장이나 거리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무튼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하고 시모가 같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곧 애도 나오니까 애 좀 클 때까지는 집을 바꿔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너희는 둘이고 얘네는 이제 셋이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식구가 많은 쪽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맞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원래 형한테 동생이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래요. 저더러 외동이라서 그런 형제간의 우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이 없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시집살이 하면서 며느리 된 도리도 배우고 서로 정도 붙여야지 않겠냐면서 그러는 동안만 아주버님네와 집을 바꿔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친정에서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친정에서 집도 해줬으니 너네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은 당장 필요 없겠지 라고 하시면서 집을 바꾸지 않겠다면 그 돈이라도 빌려달래요. 그 돈으로 지금 시댁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겠다고요. 저는 그 돈도 다 쓸 데가 있어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모의 안색이 싹 변하면서 내가 너 욕심 많은 건 알아봤지만 매정하기까지 하다며 다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돈 몇 푼의 사람이 이렇게 다 드러난다면서요. 나중에 들으니 아주버님네하고 형님네가 엄청나게 셈을 냈었대요. 자기들은 갑자기 애가 생겨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돈도 없이 대충 시작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아무튼 친정 덕분에 저희는 비록 전세지만 리모델링도 하고 가전이랑 가구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구색은 맞춰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돌이켜보면 다 적을 순 없지만 이런저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내 할 도리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시모는 저희가 잘 사는 걸 못마땅해 하세요. 본인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해준 큰아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큰아들네는 영 시원찮은 거죠. 반면에 저희는 알아서 잘 사니까 그게 배알이 꼴리셨나 봐요.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시어머님 자식인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형님은 틈만 나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간섭하거든요.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전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까지 해요. 게다가 이제는 육아 문제까지 간섭을 하네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혹시 애 낳고 친정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집을 멀지 않은 곳에 구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좀 자란 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승진을 하면서 연봉도 좀 올랐고 욕심이 생겨서 놀이학교로 옮겼어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너무 좋아했기에 아이를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굳이 시댁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안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원래는 주말에 외식하자고 얘기가 오갔었는데 시모가 주말에 약속이 생겼다며 당일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아이를 하원시켜서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형님은 제가 들어가자 저를 쓱 훑어보면서 그까짓 돈 조금 번다고 아주 시부모님 생신도 건성이네? 라면서 바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어른들 계신 데서 받아치기도 그래서 그냥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저는 형님네 애랑 저희 애를 데리고 키즈놀이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형님께 애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형님이 저에게 제 딸이 거기 놀이학교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이학교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옮겼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식당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한 달에 무슨 100만 원 넘게 애한테 쓰냐면서 돈 많이 번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어린이집 보낼 건데 위화감 느껴서 한 지붕 아래서 살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딸 놀이학교 보낸다고 자랑하길 했냐, 아니면 내가 형님을 무시하길 했냐며 왜 화를 내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너 일부러 내 자존심 건들려고 애한테 원복 입혀서 온 거 아니냐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무리 형님이어도 저보다 어린데 맞전대 정도는 해달라 제가 쏘아붙이니 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면서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저더러 형님한테 뭐하는 싸가지냐면서 제정신이냐고 난리예요.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가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애들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형님은 시부모님한테 이거 보라고 자기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한다면서 제가 평소에도 사람을 얼마나 깔봤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상황 정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글까진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너는 젊은 애가 정신 나갔냐면서 애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냐는 거죠.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뭐 한다고 그 돈 들여서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냐고. 여자애는 그냥 집에서 한글이나 가르치면 된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싶고 솔직히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네는 저한테 꼴같지 않게 돈 자랑한다며 욕을 하고 식당 사람들도 쳐다보고 우리 딸은 울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느샌가 나타났더라고요. 남편은 딸을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팔로는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생신날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끌려 나왔네요. 그리고는 그 월말부터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시댁에 드리던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남편도 저도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더 올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2달을 안 보내니까 시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냐면서 저희 남편 전화번호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대로니까 다시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는 지금 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되찾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시댁 어른 중 한 분인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남편이 얼마나 차별당하며 컸는지 직접 눈으로 보신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이 같이 하고 있는 가게는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중이래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모르게 매상을 빼돌리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바람에 적자도 엄청나고요. 그런데도 첫째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직접 어떤 복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좀 불쌍한 동시에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야 사랑하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있으니 행복하시겠죠.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고 남편이랑 둘이 오손도손 살 거예요. 아들의 첫째만 우선시하는 시댁과 계속 인연을 갖고 살아봐야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우리 딸아이한테도 좋을 게 한 개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남편과 우리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